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구축 아파트 단지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함께 또 하나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죠. 결혼 5년차 김수진과 박민호 부부의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작은 신발들이 나란히 놓여 있고 거실 한쪽에는 레고 블록과 색칠 공부 도구들이 흩어져 있어요. 첫째 지우는 올해 만 4세로 내년이면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있고 둘째 하준이는 만 2세로 형을 따라다니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곤 합니다. 수지는 본사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워킹맘이에요. 재택근무와 출근을 번갈아 가며 아이들과 일을 병행하고 있죠. 아침마다 지우와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회의 때문에 본사로 나가기도 하지만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민호는 대기업 디지털 본부에서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프로젝트가 바빠지면서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죠. 지우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한강공원까지 나가서 연습을 도와주고 하준이가 깍꿍놀이를 해달라고 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줍니다. 외가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육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수진의 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셔서 아이들 저녁 돌봄을 해주시고 급할 때는 어린이집 픽업까지 맡아주시죠. 덕분에 수진과 민호는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동구 전세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아이들 방과 부부 침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합쳐진 공간이 전부였지만 가족 4명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주변에 어린이집과 마트 병원이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리했고 지하철역까지도 도보로 10분 거리여서 출퇴근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지우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하준이는 아직 말이 서툴지만 옹알이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민호는 회사 일 중에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골라 들려주고 수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직장, 건강한 아이들 서로를 아끼는 부부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뚜렷해졌어요. 민호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9시 반이면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은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식이 있다고 미리 연락을 주기도 하고 프로젝트 막판 야근이라며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승진을 앞둔 시기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실제로 민호의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 올라가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며 문가에서 기다리다가 지쳐 잠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귀가했을 때 수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호의 셔츠에서 평소와는 다른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수진이 쓰는 향수도 아니고 일반적인 남성용 향수와도 달랐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여성 향수 냄새였죠. 수지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혹시 회식 자리에서 여자 동료들과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승강기나 대중교통에서 우연히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그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중 평일 심야 시간대에 호텔 인근 카페에서 결제한 기록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이죠. 택시비나 주유비처럼 설명 가능한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민호에게 직접 묻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불필요한 갈등만 생길 수 있었거든요. 대신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어요. 민호가 늦게 들어온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때마다 했던 핑계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었어요. 특히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대와 장소의 결제 기록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민호는 여전히 아이들 앞에서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주말이면 지우와 하준이를 데리고 놀아주고 평일 아침에도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곤 했어요. 하지만 수진과 둘만 있을 때는 예전보다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이런 변화들을 혼자서 곱씹으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평소보다도 더 늦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회식이 길어졌다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실로 향했죠. 수지는 민호가 씻는 동안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민호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막 잠들려고 하는데 옆에서 민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꼬대려니 했는데 점점 뚜렷해지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은정아 은정아. 민호가 반복해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은정이라는 이름은 민호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은정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뭔가 다정한 톤으로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어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을 설친 수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바로 민호를 깨워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일어나자 수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을 깨워서 어린이집 갈 준비를 시키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민호 역시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조용히 아침을 먹었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수지는 민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술자리는 어땠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말이에요. 민호는 팀원들과 프로젝트 마무리 회식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 팀원도 있었냐는 질문에는 몇 명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은정이라는 사람도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수지는 참았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민호가 경계할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회사 후배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대충 얼버무리며 팀 프로젝트로 정신없어서 이름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요즘
워낙 바빠서 머리가 복잡하다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민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날부터 수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의심 차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혼자서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평판이 좋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사무소를 찾아간 수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탐정과 마주 앉았어요.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탐정은 수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는 절대 금지이며 공개 장소에서의 동선 파악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호의 퇴근 후 동선과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이 주목적이었어요. 특히 은정이라는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상세한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호는 회사에서 나온 후 곧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강남이나 잠실 일대에서 한 여성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정말로 은정이었고 민호와 같은 회사의 후배였습니다. 나이는 수진보다 5살 어린 30살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은정 역시 유부녀라는 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신혼이었고 남편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와 은정이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탐정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만남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만나고 있었고 패턴도 비슷했어요. 저녁 식사 후 카페나 술집을 거쳐 호텔로 이동하는 코스였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만큼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탐정 보고서 외에도 자신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카드 사용 내역과 하이패스 기록 주차 앱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카카오 내비 주행 기록도 확인해서 실제 이동 경로를 파악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탐정 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후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수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준비성에 감탄하면서도 앞으로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어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호와 은정 모두 유부녀라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수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 목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공개 장소 동선 사진과 영상 자료 민호 휴대폰에서 캡처한 일정 관련 스크린샷들 동일 시간대의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들, 그리고 회사 공식 일정과 실제 이동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메모까지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했어요. 동시에 생활 기반을 분리할 준비도 착착 진행했습니다. 우선 급여 통장을 본인 명의로 새로 만들어서 월급이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변경했어요. 민호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딘 것이죠. 아이들 돌봄 체계도 재정비했습니다. 외가 어머니와 상의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육아 분담 계획을 세웠어요. 어린이집 등하원 픽업을 완전히 수진과 외가에서 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미리 신청해 두었어요. 전세 갱신과 이사에 대한 시나리오도 준비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민호와 공동 명의였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했어요. 수지는 아이들 어린이집과 가까운 곳에서 소형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민호 앞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아침에 민호가 회사에 갈 때도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주었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호가 또 회식이나 야근 핑계를 댈 때도 수고 많다며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죠. 특히 힘들었던 순간은 민호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지우와 하준이를 안고 웃으며 놀아주는 민호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수지는 일기장에 매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기록했어요. 언젠가 법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난 수지는 드디어 행동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이유가 없었어요. 변호사와 최종 상의를 마친 후 내용 증명 발송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은 민호에게 보내는 것이었어요. 부정행위 사실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만난 상대방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내용 증명은 은정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유부녀로서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경고의 의미였어요. 동시에 관련 증거들을 임의로 폐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정의 남편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어요.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이틀 후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은정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민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저녁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지우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도 건성으로 칭찬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수진과 민호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넌지시 떠보는 듯한 말투였어요. 수진은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민호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며 오히려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든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민호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문 앞까지 와서 직접 전달했어요. 민호는 발신인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짐작했을 겁니다. 봉투를 뜯어보던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민호는 그제야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하다 보니 가까워졌고 술자리에서 우연히 시작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민호와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아침을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된 거죠. 조정위원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권과 양육권 문제였어요. 수진은 지우와 하준이의 양육을 자신이 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온 것은 수진이었고 어린이집 등하원 의료진료 교육 관련 업무 모두 수진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 양육비였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적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특별 비용인 치과나 병원비 교육비는 별도로 분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안한 현실적인 액수였어요.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진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이 적응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명확히 했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거쳐 분할하고 민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했어요. 한편 은정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은정 측에서는 단순한 감정적 일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진이 제시한 증거들은 이것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석 달 이상 지속적으로 만났고 호텔 이용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위치 정보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소송이 길어질수록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빨리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정된 미래와 책임 있는 정리가 최우선이라고 못 박았어요. 성급한 합의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수진이 원했던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양육비와 위자료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어요. 상간자 은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수진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간 동안만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수진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점차 단독 면접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이나 숙박. 면접은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부부 공동 재산 정산 후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강동구에서 멀지 않은 곳의 소형 전세 아파트였어요. 비록 전보다는 작았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외가 부모님의 도움은 여전했어요. 어머니는 이전보다도 더 자주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아버지도 주말이면 지우와 하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곤 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수지는 새로운 일상에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재택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온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민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거나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자주 물어봤어요. 수지는 아이 수준에 맞춰 조심스럽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는 다른 곳에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지우와 하준이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토요일이면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얘기했습니다. 하준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와 형이 함께 있으니까 별로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사라진 덕분이었을까요? 어느 주말 오후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한강 자전거 도로에 나갔습니다. 지우가 자전거 타는 법을 완전히 익히고 싶다고 했거든요. 몇 번의 연습 끝에 지우는 드디어 보조바퀴 없이도 혼자 페달을 밟으며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준이는 형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며 신나게 손뼉을 쳤습니다. 지우야, 잘한다고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수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아이들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거짓 없는 평온한 일상.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삶 말이에요.